의료연구의 100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회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이 100회까지 올 수 있다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 100회를 갈 수 있다고 예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맹광호 교수님께서 이번에 100번째 모임이 있기를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오늘 맹광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맹광호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그 컨셉은 오늘 교수님 강의를 시작으로 하여서 오늘 모이신 분들이 의료윤리에 대해서 지난 10년간을 돌아보고 평소에 의료윤리 발전을 위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을 잘 기록으로 남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양분이 되어서 이후에 또 100번째 모임을 또 한 번 가질 때에 귀한 씨앗이 되는 심겨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먼저 우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맹광호 교수님은 1968년에 카대를 졸업하시고 모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카대에서 학장, 보건대학원장 맡으시고 대한예방의학회 회장, 대한의학교육학회, 의료윤리학회 회장을 맡으시면서 계속 의료인문학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시는데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귀한 강의를 맡아서 또 의료윤리 연구에 이를 또 축하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맹광호입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발표는 20분만 딱 20분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좀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싶습니다. 제가 재미있다고 말하는 거에는 의미를 담은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자리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저로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얘기를 해왔지만 어쩌면 오늘 얘기가 제가 의학 분야에서 일생을 보내고 이제 뭐 죽을 일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제목을 보시면 의료윤리를 넘어서라고 그랬기 때문에 좀 흥미를 가지실 것 같습니다. 의료윤리 연구에서 의료윤리를 넘는다는 얘기가 뭔가 그런 호기심을 가지실 텐데 저 슬라이드를 30장을 준비했는데 한 20장은 뭐 5분 안에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에 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들이고 저로서는 슬라이드 후반부에 몇 장을 가지고 우리 마음밭에 한번 고시를 뿌리고 화려하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머릿말 잠깐 하고 의사와 환자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의학과 의료계의 노력, 그동안의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의료윤리를 넘어서라고 제가 붙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설명을 좀 하면서 도전과 극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5월달 지난달 10 며칠자에 말기암 고백 보아 오빠 권순욱 의사들 왜 이렇게 싸늘한가 조선일보의 전문으로 난 기사인데 제가 보면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환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의사가 이제 한 얘기인데 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병은 나는 병이 아니에요. 항암시하고 좋아진 적 있어요? 그냥 안 좋아지는 증상을 낮추는 것뿐입니다. 슬슬 돌아가실 준비를 하세요. 네, 주변 연구 좀 하세요. 환자가 의지가 강한 건 알겠는데 이런저런 시도해봤자 고통만 더 줄 뿐이니까 그냥 준비하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최근에 입원했을 때 또 다른 병원 외래 갔을 때 여러 군데 다닌 모양입니다. 제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들을 제 면전에서 저리 편하게 하시니 도대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신문에 나오고 뭐 몇 군데서 더 추가가 났죠. 저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읽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의사 환자 관계가 변화됐다는 건 여러분 뭐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죠. 유명한 그 룩필드의 The Doctor라는 그림이죠. 런던의 그 테이트 미술관에 있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1891년에 룩필드라는 여기 화가가 서 있는 이 사람이 평생에 가장 감동적인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어느 부호의 요청을 받고 그린 그림입니다.
자기 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 죽어갈 때 의사가 닥터 머레이라는 런던에 있는 의사가 지켜보고 있는 그림이죠. 뭐 여러분 다 보신 거고 여기 지금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 불빛, 등이라든지 이 아침 햇살로 봐서 밤을 샌 그런 그림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으로 유명하고 130년 전 그림인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림이죠. 이런 그 분위기는 뭐 현대에 와서도 이거는 그 옛날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편안하고 참 그 평화롭고 그런 느낌이 들죠. 말하자면 모든 환자들이 앞서 그림이나 또 저런 사진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원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제가 잘 쓰는 그림입니다만은 의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환자나 환자 보호자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벌벌 떨고 이런 모습입니다. 아니면은 이거는 의사가 환자의 지갑에 형증 들일 때 골맞다고 간호사한테 부르는 겁니다. 석션 가져오라고. 말하자면 돈만 밝히는 의사라는 그런 그림이죠. 이렇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엄청 이제 바뀐 거죠.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그거를 대변해 주는 것이 이 의료 분쟁, 의료 사고 통계인데 이 사진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1919년에 그 의료 분쟁 중재원에서 나온 통계인데 2018년에 의료 분쟁 신고된 것이 6만 5천 건입니다. 실제로 분쟁 조정이 들어간 것이 약 3천 건인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6만 건 중에서 실제로 조정이 들어간 건 3천 건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은 조정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거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별것도 아닌데 말하자면 의사 입장에서 하나도 걸릴 게 없는데 환자들이 이제 말하자면 신고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의료 분쟁 조정까지 가는 과정이 그게 순탄치가 않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한다. 그래서 최근에 분쟁 중재원을 없애라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원에서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원에다 맡기고 중재원 없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5천만에 의사가 10여만 명이라고 그러죠.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4천만입니다. 의사가 10여만입니다. 우리가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 주정부의 거기는 메디컬 보드 오브 캘리포니아죠. MBC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10,000건 정도입니다. 우리가 6만 건 정도가 지금 신고해요. 뭘 말하냐면 지금 국민들이 화나 있다 그래요. 이 그림을 한번 볼 수 있어요. 김나경이라는 법학자입니다. 네, 저 교수인데 상명여대 교수로 계신 분인데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라는 글 속에서 이렇게 썼어요. 환자들이 의료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의사에 대한 불만이다. 환자는 의료 분쟁을 통해서 나쁜 결과에 대한 보상보다도 의사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한 보복을 원하고 있다. 자신들의 분노를 법적 주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선생님들 이것이 지금 조금도 멈추어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점점 많아질 가능성이 많은 것이 뭐 진료 환경 열악한 거 금방 고쳐질 것 같지는 않죠.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의료 소송 전담 변호사가 자꾸 늘어나고 의료 분쟁 네이버나 이런 데 치고 보면은 앞에 쫙 나온 게 전부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들입니다. 그 중에 의사 변호사들이 또 굉장히 많아지고 요새 의사들 중에 변호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많아지는데 의사 중에 변호사를 하는 사람 중에 물론 의사 편에서 의료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거의 숫자상으로 거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종합병원들은 다 로펌이나 전문 변호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변호사들은 결국 환자 편에서 의사들과 싸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아주 특별한 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는 지금 지자체 광고들 보시군요. 지자체 의료 분쟁 조정 부서들을 지금 설치를 하고 더 지금 말하자면 소비자들을 보호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계에서 이런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 이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력을 안 했냐? 했어요. 근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 대학에서 이제 주로 이제 교육에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여러 군데서 나왔지만은 플렉스너 리포트 이후에 결국은
의료의 그 휴머니즘 측면의 부족을 반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1984년에 AAMC에서 나온 리포트에 있는 거죠. 이런 그 반성들이 미국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있었던 거고, 앞에 있는 것이 미국의 GPP 리포트고, 가운데 있는 것이 영국의 투모로우스 닥터스 1993년에 나온 리포트고, 마지막에 있는 게 우리 한국에서 의과대학장 협의회에서 2000년에 제가 PI가 되어가지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핵심 용어냐? 결국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용어들입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근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caring, compassionate, dedicated, 뭐 ethical responsibility, 전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노력을 계속 해온 겁니다. 지금 이거를 또 대학에서도 해왔고, 구체적으로 1980년대 초에 우리나라 의과대학에서 윤리교육이 처음에 가톨릭 의대하고 세브란스에서 의료인류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 1997년에 의료인류학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교과서도 만들었고요. 2000년에 이때 이것도 물론 제가 주도를 해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1998년에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제가 평가 단장을 하면서 그 기준에다가 모든 의과대학은 의료인류를 포함한 인문사회학 과목 적어도 한 과목은 넣어야 된다. 머스트 항목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들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고 2010년 9월에 우리 한국의료연구회가 이제 발족을 했죠. 저는 이때 정말 그때도 얘기했지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0회를 맞는 제 감회가 이거 아마 세계에도 없을 그런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역대 회장님들 특히 이용기 초대 회장님 열성으로 가능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의과대학에서 의학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다음 요즘에는 이제 프로페셔널즘이나 메디컬 휴머니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관념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성교육, 이제 최근에 와서 의료인류에 그치지 않고 인성교육을 확대해서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의료인문학 관련 과목이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또 의료인문학 관련 학과가 부서가 없는 대학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인문사회학 교실을 제일 먼저 학과를 만든 것은 울산대학입니다. 1998년 제가 의대 가톨릭 학장할 적에 홍창기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가 나오셔서 울산대학에 학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네프롤로지 하신 분인데 의료인류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의협신문의 한 면에 걸쳐서 신장내과 의사의 유지라는 걸 글 쓰신 걸 제가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 제 소개를 하고 그때 만나 뵙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학장을 맡으셨을 때에 저보고 좋은 사람 하나를 추천해달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문사회학과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40개 의과대학에 다 의료인문학이 생겼습니다. 또 왜 점점 의사와 환자 관계는 힘들어지고 더 나갈지 모르는가? 우선 윤리에 대한 의사들의 오해가 상당히 많죠. 의사 윤리가 밥 먹여주느냐, 감독관 아니냐. 이제 의사들이 또 실제로 지쳤습니다. 19년 10월에 의학신문에 난 건데, 서울대 분당병원의 소아과 의사팀이 전국의 44개 의료기관에 내시경 관여하고 있는 내과 의사 222명을 조사했는데 143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번아웃을 지금 겪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일상적으로 번아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30대 여성의 2인증, 이건 말하자면 자아상실입니다. 내가 누구지조차도 느끼지 못할 정도의 디퍼스널리제이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이게 왜 문제냐? 당연히 환자들의 영향을 미치죠. 아무리 열성 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각 의과대학에 의료 인문학을 강의하지 않습니까? 요새는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경희대 인문연구원에서 지금 2019년부터 뭘 하냐면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라는 거를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7년 프로젝트로 1년에 10억씩 엄청난 행사입니다. 뭘 하느냐? 인문학이 주도를 해가지고 의사 환자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의료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거기서 나온 게 비판적 의료 인문학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도전일까 기회일까?
어떻게 보면 도전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인문학 그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다니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들도 해피하고 환자도 해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의료윤리 관념적으로 의료윤리 얘기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한 겁니다. 물론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죠. 뭐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아무리 용어를 써도 벗어날 수 없는 거는 의학은 뭐 이 도구와 지혜, 말하자면 knowledge와 wisdom 혹은 science와 value 두 이게 가치가 항상 가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빠지면 한쪽이 빠지면 그건 의학일 수가 없고 의료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명한 그 에드문드 펠레그리노가 우리나라 20세기 들어와서 의사 중에 조지 타운 대학의 내과 교수였었고 거기에 그 센터 포 메디컬 에틱스의 소장도 하시고 미국의 대통령 의료윤리 자문위원 하시고 유네스코의 국제윤리위원회 자문 제가 마침 한때 같이 하셨습니다. 유명한 분입니다. 돌아가셨는데 뭐 명확하게 분명히 했습니다. 이거는 인문학 인간상의 과학이다. 의학은 그러니까 인간성을 빼고 나서는 이거는 의학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견뎌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지금 이겁니다. 최근의 경향인데 만성 질환의 경우에 선생님들 잘 아시겠지만 만성 환자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나니까 병이 안 나고 길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자의 정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자와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이제는 만성 질환 환자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건강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저 브랜넌이나 파이스 같은 분들도 유명한 그 미국의 말하자면 의철학자들이고요. 공감한다는 게 이겁니다. 활 맞은 사람을 공감하는 방법은 내가 활을 맞기 전에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가 공감 그러는데 공감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 이런 얘기죠. 제임스 마크는 유명한 베일러 대학,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의 신학자고 생리학자고 철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그 의료 인문학 의철학 입문서에 보면은 의료인은 고통받는 환자와 공감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그것은 의학의 파토스에 기반을 둔 학문이며 파토스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칸트의 도덕법칙에 따른 준엄한 정언 명령이다. 이 분야에 관심 가지면서 또 학생 교육에 참여하면서 40년 동안 의사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평생을 의과대학에서 바친 제 삶은 뭐가 됩니까? 제 삶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분야에 관심 갖는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을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이게 이제 철학 분야의 중요한 이제 화두입니다. 소위 후설의 현상학이라는 그 철학 분야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현상학이라는 게. 또 여러분 보고 제가 문헌도 수없이 봤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학문인데 그런데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현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내가 인식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살았어요. 내가 보고 인식하는 거 가지고 판단해서 살았어요. 근데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인식하려면 대상이 있는 거죠. 뭐 이거면 이거, 물건이면 물건, 사람이면 사람, 대상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인식하는 거에 제일 최선의 인식은 뭐냐면 내가 보는 대상의 본질 그대로 내가 파악을 한 다음에 인식을 하는 거. 그게 온전한 인식이라는 그게 그 현상학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상과 그러니까 주체와 주관과 객관과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방향성이 있죠. 방향이 있는 거죠. 상대가. 거기에 윤리라는 게 있는 거죠. 윤리학 분야에서 이 후설의 현상학을 현상학적 윤리학이라고 해가지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의학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참 엄청난 큰 산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것이 그냥 학설이 아니라 이것이 현실이고 사실인 거예요.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부정하고 싶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재미있는 게 여기 제목을 보시면 뉴욕타임스에 누가 의사들을
치유할 것인가라는 유명한 칼럼입니다. 2013년 10월에 그 실린 칼럼인데 이보다 한 달 전에요. 2013년 9월 2일자 같은 뉴욕타임스에 뭐가 났냐면 Medicine'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학의 의미 찾기라는 칼럼인데 굉장히 길어요. 지금도 데이비드 버스타인이나 지금 말한 그 Medicine's Search for Medicine을 구글에 치면 나와요. 전문이 다 나와. 그 칼럼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칼럼의 그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의료가 지금 완전 크라이시스다. 여러분 뉴욕타임스의 칼럼 한번 나오면요. 더군다나 그 픽스 뉴욕타임스에 지금도 난다면 이 픽시스라는 이 칼럼은 말하자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칼럼입니다. 픽스하는 칼럼. 뉴욕타임스의 이 오피니언 이 칼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럼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찾아보는데 기가 막힌 내용들입니다. 현 사회 문제를. 근데 거기에 그 미국의 의료가 위기다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런데 미국 의사의 절반이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고 미국 의사의 10명 중에 6명이 자기 아들은 절대로 의과대 안 보내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희망이 하나 보인다. 그러고 소개한 것이 뭐냐면 라첼 나오미 레이맨이라는 그 여자 의사가 있는데요. UCSF의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원래 소아과를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가정하고 호스피스하고 유명한 의사입니다. 이분이 1991년에 그 개발한 그 인문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힐러스 아트예요. 힐러스 아트. 그것도 힐러스 아트 치면은 지금도 뉴욕타임스에 그 나옵니다. 힐러스 아트는요. 미국 의과대학이 지금 154개죠. 이때 150개 정도 있었는데 이 칼럼 나올 때 2013년에 150개 중에 100개 의과대학에 이 힐러스 아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는 정규 과목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수양회, 가톨릭에서 하는 피정, 이건 3시간씩 오후에 수업 끝난 다음에 3시간씩 5번밖에 안 해요. 뭐 2달 간격으로 뭐 2주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과제물도 없고 점수도 안 나가요. 그러나 이 프로그램 마친 사람들은 마쳤다는 것을 교학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 보면은 촛불 예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종교적인 그 동기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오늘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토론할 때 이제 좀 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가 인지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해왔어요. 강니티브 도메인만 우리가 키워왔어요. 소위 어펙티브, 정서적인 감동시키는 걸 우리가 그동안 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그 레토릭이라는 책에서 서사라는 책에서 쓴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3가지 단계.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론으로.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파토스입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에토스죠. 그거는 몸소 실천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보는 것만으로 설득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 윤리교육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 자체가 아니 그런데 그동안 너무 인지적인 영역만 이제 좀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데이비드 본슈타인이 이제 다 끝냈습니다만은 본슈타인이 첫 번째 칼럼을 쓰고 나서 그냥 그 반응이 막 열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뭐 보급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거 의사들이 이렇게 탈진 상태고 이렇게 해서 의사와 환자 관계가 원만치 못한 걸 유지하면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런 거죠. 미국은요 1970년대 초부터 의료인문학을 가르쳤습니다. 2003년도 아카데믹 메디신 그러니까
미국의 의과대학 협회죠. AMC에서 나오는 저널이죠. 유명한 저널이죠. 아카데미 메디신. 거기 2003년도 10월호가 특집으로 의료 인문학이라는 게 특집으로 나와요. 거기에 주로 미국, 그 다음에 카나다, 영국, 뭐 스위tzer랜드,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대만, 그래서 한 30개 대학의 의료인문학 프로그램이 여기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하자면 의학의 본질, 소위 사이언스와 밸류의 문제를 어떻게 같이 묶어서 교육을 시킬 거냐는 거를 벌써 50년, 60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닥터 레멘의 힐러스 아트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150개 의과대학 중에 100개 대학 정도가 지금 그걸 쓰고 있고 나머지 대학들에서도 어떤 게 되든지 그런 걸 반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에 지금 운동하는 게 이제 이런 그 피정과 비슷한 소위 종교적인 예식이 필요한 그런 게 같이 뭐 그러니까 그거는 간단해요. 3시간 동안에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있고 3시간 동안 그냥 속으로 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누군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나는 행복한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반성하고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의료연구회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란 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녁에 잘 때 오늘 내가 잘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잘 살았습니까? 여쭤보고 이제 그런 것이 그래서 의학을 뭐라고 그래요? 콜링이라고 그러잖아. 소명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콜링이지 이건 내가 선택한 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선택을 했건 소명을 받았건 의사가 됐다.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동안은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천성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성교육으로 교육이 가능하냐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맙게도 톨스토이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천성은 고치기 참 힘들지만 교육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 다른 거지 반드시 바꿀 수 있는 게 천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